2020년 선거인단 수를 맞췄어요. 바이든 306이라고. 근데 맞춘 게 마지막 한 달은 여론조사 안 보고 금요일 날 나오는 스케줄만 봤어요. 대통령, 부통령 후보 4명이 어디 가는지가 스케줄이 나와요. 가는 데는 그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주들이. 그리고 대리인들을 보내면은 좀 수비해야 되는 그런 주고. 그래가지고 저는 토, 일, 월 스케줄 보고 나는 306이라고 딱 예측. 안녕하세요. 워싱턴 나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폴 공이라는 분인데요. 여기 워싱턴 정가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선거에 대해서 빠꼼이시고 오랫동안 선거 캠프에서 일해보신 경력이 있는 분인데요. 오늘 폴을 모시고 미국 선거 제도에 대해서 특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당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먼저 혹시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004년서부터 미 의회에서 일했는데요. 공화당 상원의원 3분을 모셨습니다. 네브라스카주의 척 헤이걸이 아마 제일 유명한 분이고요. 그리고 인디애나주의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의 알런 스펙터 상원의원을 모셨습니다. 그 외에는 또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선거 캠프에서 좀 뛰었고, 그중 하나는 경합주인 미시간에서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양당에서 다 뛰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민주당이나 공화당 한쪽만 저는 하셨나요? 한쪽만 했습니다. 공화당 쪽만 다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미국 대선이 사실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가 워낙 박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투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참여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얼마나 중요한가? 투표율 왜 중요한가요? 투표율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를 쓰지 않습니까? 네. 선거인단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지난 32년간 대선 결과를 보면은 2004년만 제외하면은 민주당이 계속 이겨왔거든요. 전체 지지율로서는 네. 민주당 유권자들이 2004년만 빼면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공화당이 지난 32년 동안에 3번을 이겼죠. 부시 아들이 2번 이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이겼죠.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략에 다소 차이가 있겠는데요. 전략상 민주당은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죠. 반면 공화당은 그거를 좀 막으려고 하죠. 많은 사람이 투표를 못하게 여러 방법을 써가면서 그걸 영어로는 voter suppression이라고 하거든요. voter suppression을 좀 누르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공화당이 집권하는 몇 개 주에서는 특별히 그게 심하고 경합주에서는 더더욱 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억누른다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는 낯설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항상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유권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내면 낼수록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공화당에서는 꼭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나요? 오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거는 voter ID, 그러니까 투표장에서 무슨 증명서를 갖고 오냐를 시비 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이제 왜냐면 좀 규정을 좀 높게 하면은 특별히 뭐 가난한 동네인 사람들은 뭐 운전면허증 없을 수도 있고 뭐 여권이 없을 수도 충분히 있고. 그렇네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없거든요. 또 어르신분들은 여권 보통 없고 운전면허도 없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을 참여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도 안 하고 뭐 해외 안 나가서 여권도 없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유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긴 있나요? 그렇죠. 사례를 들면은 뭐 어떤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뭐 전기비, 전기세, 전기세를 뭐 자기 이름하고 주소가 나와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학생증 같은 것도 되나요? 학생증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학생증 위조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학생증 위조하는 게 되게 쉽죠. 그러니까 좀 공화당 쪽에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부정 투표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통로로 인해서 지금 우리도 모르게 투표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밀고 있죠. 그런 그런 음모론, 주장을 네, 계속, 음모론 이상이죠. 그분들한테는. 네. 사실은 좀 기준이 그렇게 낮아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구멍이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 또 50개 주가 다 다르게 운영을 하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되죠. SSN 넘버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대부분의 유권자는 SSN 넘버는 가지고 있나요? 이제 유권자로 등록할 때는 네, SSN 번호로 만족하고, 네. 근데 이제 투표장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우편 투표를 신청할 때 그때는 이제 다른 신분증이 필요한 몇 개 주가 있죠. 그러면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SSN이 일단 있어야 할 테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등록된 유권자로서 투표장에 갔을 때 그때 어떤 자기 증명 아이디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주마다 혹은 뭐 카운티마다 이제 다 규칙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규칙이 약간 민주당이 주도적인 주에서는 조금 더 헐렁하고 그렇죠.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조금 더 빡빡하고, 그리고 다 네. 주마다 소송에 많이 걸려 있죠. 특별히 민주당 쪽에서는 좀 그런 엄격한 규정을 법안으로 도입하는 몇 개 주에서는 소송을 많이 걸죠. 그걸 그렇군요. 풀려고. 네, 서로 그게 법률적인 쟁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들도 보통 합니다. 투표율이 60%를 넘으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고 그 아래이면 공화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실제로도 과거에 좀 그랬었나요? 60%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60%가 기준이면은 2004년에 60%가 넘었는데, 그때 공화당 부시 아들이 재선을 했고, 그리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해도 60이 안 됐는데도 민주당 후보가 재선되는 거 보니까 60%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네. 꼭 맞는 건 네, 아니었네요.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네. 네. 2004년에는 그럼 60%가 넘었는데 공화당에서 당선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 해였나요? 그 해가 또 사실 되게 특별한 해였어요. 공화당이 32년 동안 제일 많이 투표를 한 그 해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때 부시 대통령의 재선 전략 중 하나가 동성 결혼을 이슈로 삼아가지고 네. 보수 유권자들을 많이 그날 대선 날 끌어 나오게 만들었죠. 또 어떤 전국적인 결집이 이루어진 해에서는 공화당에서도 60%가 넘었는데 승리하는 그런 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꼭 60%가 어떤 절대적인 룰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또 듣기에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데려간다고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듣기에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치 그게 고무신 선거 같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뭔가 유권자를 매수하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나 봐요. 그렇죠. 당 조직의 역할이죠. 그걸 GOTV라고 하거든요. Get out the vote. Get out the vote. 그러면서 네. GOTV에 엄청 투자해요. 예전에는 버스를 대여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두 당이 한 유권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굳이 버스를 대여할 필요 없고 뭐 마이크로 타겟팅을 사용해 가지고 뭐 한 동네 같은 처지인 사람 3명 네. 정도를 차가 있는 자원봉사자를 보내 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투표장으로 나르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두 당에서는 어느 분들이 우편 투표를 요청한지 또 알 수 있어요. 네. 두 당에서는 그분들을 우편 투표에 우리가 다 작성해 주겠다. 대신 네. 사인만 하면 된다. 여러분 너무 귀찮은 거 저희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해드릴 테니까 떠먹여 드릴 테니까 끝에 서명만 꼭 그쵸. 해주세요. 이렇게. 특별히 그런 거는 또 어르신들한테는 잘 먹히죠. 프린터가 없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쵸. 시청 그런 데서 요청하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당에서 다 해준다고 하면서 네. 작성을 다 해주죠. 투표 용지 자체도 서로 공화당이 우세한 주하고 또 민주당이 우세한 주하고는 조금 그쵸. 다르게 만든다고도 들었어요. 다르게 만들죠. 왜냐하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주는 투표용지 보면 몇 개 언어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버지니아 같은 데도 투표용지 보면 한글로도 네. 나와 있잖아요. 설명서. 한글, 뭐 네. 베트남어,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 공화당 것은 사실은 영어로만 돼 있고, 그쵸. 근데 뭐 하나는 있었어요. 스캔 여기 QR 코드가 있어서 그 QR 코드를 스캔하면 여러분의 언어로 이것을 바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내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공화당 쪽에서는
별로 참여율을 높이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아, 네, 그래가지고 투표 용지도 조금 반영되죠. 그렇구나. 네.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돌아가서요. 예를 들면 그런 비용, 자원봉사자를 보내가지고 투표장까지 유권자를 데려오게 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옆에 가서 이제 서명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해드립니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관리법 이런 거에 위반되는 부분은 별로 없나요? 별로 뭐 규제가 없나 보죠? 유권자한테 돈만 안 주면은 거의 다 허용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대신 이제 공화당이 집권한 주에서는 좀 자원봉사자 활동도 좀 어렵게 만드는 게 몇 개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oter suppression. 그러니까 누르는 거에 해당되는 건데 자원봉사자한테 뭐 봉급을 줄 수 없게 뭐 한다. 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 수가 엄청 확 줄어들죠. 네. 근데 자원봉사자인데 봉급 받아도 돼요? 안 되는 자원봉사 거 아닙니까? 뭐 알바생이니까요. 시간당 얼마 줄 수 있는데 공화당이 집권하는 주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돈도 못 주게 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선거 참관 제도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선거 투표장에 양당에서 동수의 참관인을 보내는 것이 보통의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가요? 미국은 신기하게 참관인들은 좀 공화당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자원봉사자를 의지하고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참관인들을 채용하는 데 많이 신경을 쓰죠. 왜냐하면 부정투표를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 네. 캠프에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알기로는 17만 명 이상 저희 참관인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트레이닝하고 있답니다. 굉장한데요. 그러면 그 참관인들이 이제 부정투표 여지를 발견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선거 날까지 맞는 트레이닝을 받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관인이 오나요? 보통 그런 참관인들은 변호사들을 많이 원하죠. 꼭 선거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변호사는 어느 정도 그렇죠. 말이 통하고 뭐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우선순위로 따지죠. 아무래도 나중에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네. 분들이 좀 더 매의 눈으로 그렇죠. 찾아낼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리스하고 트럼프 캠프가 지금 서로 각자 굉장히 많은 자금을 마련을 해놓았는데 해리스 쪽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실어 나르고 이런 데 쓰고 그러면 공화당 쪽에서도 그런 비용을 많이 지출하나요? 그럼요. 선대 본부 예산의 70%가 광고비로 나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다른 거에는 좀 돈이 많이 남는 게 없습니다. 아, 광고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저것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자. 그리고 다른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합주 되게 중요한 경합주에서는 특별히 트럼프한테는 되게 중요한 경합주에서는 그 일론 머스크가 GOTV, Get Out the Vote을 혼자서 다 하고 있답니다. 트럼프 캠프를 위해서. 어디요? 트럼프가 참여율 올려야 되는 그걸 안 하니까 일론 머스크의 팩이 그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답니다. 아, 조지아주에서는. 공화당 쪽에서는 그걸 많이 의지하고 있죠. 이제 대선 일정이 사실 다가오고 있는데 대선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올해는 또 조지아주가 수개표를 하겠다고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언제쯤 우리가 윤곽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2020년 대선 보면은 대선 날이 화요일이었으면은 네. 금요일 저녁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3일 정도는 안 걸릴 것 같아요. 대선 날 저녁까지는 아니라도 2020년처럼 3일 정도는 안 걸릴 것 같은 이유 중 하나가 노스캐롤라이나 아마 노스캐롤라이나가 경합주 중에서 제일 먼저 발표할 건데 노스캐롤라이나 결과를 보면 대충 나머지 6개 경합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웨이브가 빨간 웨이브인지 파란 웨이브인지 예측할 수 있어요. 조지아랑 저기 펜실베이니아주는 좀 오래 걸릴 거거든요. 왜 오래 걸려요? 뭐 우편 투표, 펜 카운팅 그런 수개표. 수개표 그런 걸 따지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노스캐롤라이나는 조금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선 날 노스캐롤라이나 결과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5일 날 선거하고 그게 한국 시간으로 6일이니까 네. 8일이라든가 그쵸. 그 정도쯤 되면 대략 어느 정도는 선거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복의 여지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미국의 선거 과정이 한국에 비하면 훨씬 복잡하기도 하고 또 부정투표의 여지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조금 나중에 서로 다툴 만한 쟁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처럼 막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같은 그런 일을 또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네, 네. 그거는 이제 실제로 또 어떤 투표 과정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뭐 사실은 뭐 깔끔하게 트럼프가 이기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